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인류 최악의 제노사이드로 불리는 르완다 대학살이 올해로 30주기가 됐습니다. 현재 르완다는 이 같은 비극의 역사를 딛고 안전한 국가로 탈바꿈했지만 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이런 전환의 중심에는 폴 카가메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근에 치러진 대선에서 무려 99%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4연임에 성공했고, 그래서 그를 선한 독재자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요즘의 르완다 이야기, 잠시 후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러시아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시작된 이후 많은 서방 브랜드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역시 차단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2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법을 1일 발효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이 현지 시각으로 1일 발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집니다.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등에서 활용되는 AI 기술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해야 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됩니다. 다만 오늘 발효되는 기점으로 해서 원천 기술 금지 규정은 6개월 뒤부터, 범용 AI에 대한 의무 규정은 12개월 뒤부터 적용되고 전면적인 시행은 2년 뒤 2026년 8월부터 시작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24명의 포로 교환에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24명의 정치범과 전직 스파이 등을 포로 교환 방식으로 서로 풀어주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에서 스파이 혐의로 16년형을 선고받은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인 에반 게르시코비치와 독일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러시아의 암살자 바딤 크라시코프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포로 교환은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치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엠폭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동부아프리카 부룬디에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엠폭스가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케냐, 중앙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으며 중앙아프리카에서는 첫 감염 사례가 나온 후 수도 방기에도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2년 만에 처음으로 엠폭스 환자가 확인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까지 16명이 감염돼 이 중에 3명이 숨졌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2,000건 이상의 감염 사례와 최소 470명이 사망했습니다. 엠폭스는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감염 시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고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주로 피부나 책, 침방울 등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25%에서 5%로 인하했습니다. 1일 열린 잉글랜드은행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위원 9명 중 5명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찬성했습니다. 잉글랜드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상 최저인 0.1%로 낮춘 이후 처음인데요. 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난해 8월까지 14번 연속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올해 6월까지 7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최근에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달 연속 2%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중앙은행의 공식 목표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15,000명을 정리 해고합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현지 시각으로 1일 메모를 보내서 회사가 2025년까지 인건비 100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일환으로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15,000명을 정리해고하는 겁니다. 인텔의 직원 수는 2023년 말 기준 정규직만 12만 4,800여 명인데요. 2022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이미 인력을 5% 줄였습니다. 인텔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AMD 등 경쟁 업체들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는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미사일일까 폭탄일까. 네. 이란에서 암살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주자다. 그 한이에가 네. 외부 미사일 공격이 아니라 숙소에 미리 설치돼 있었던 폭탄이 터지면서 사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사건 당일날 한이에가 묵은 이란 내 기빈역 숙소에 이미 2달 전에 폭발물 장치가 몰래 반입이 돼서 설치가 돼 있었고 네. 한이에가 방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원격 조종으로 폭발했다고 이란 관료 2명, 중동 국가 관료 그리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한이에가 지난달 30일에 페제스키안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기 위해서 테헤란 찾았고요. 네. 북부 교회 지역인 자파라니 지역에서 머물다가 취임식 다음 날 새벽 31일 새벽 2시쯤에 암살당했는데요. 여기에는 고급 아파트 외국 대사관이 질비한 부촌이라고 합니다. 네. 한이에가 잠들었던 귀빈 숙소는 네샤트란 이름의 복합시설에 속해 있는 건데요.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가 이 건물의 경호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31일 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 암살 방법이 외부 폭격이다, 뭐 드론 활용한 미사일 공격이다, 뭐 정밀 타격이다 네. 말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뉴욕타임즈는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게 미리 설치돼 있었던 폭탄이 터지면서 사망한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귀빈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 이렇게 폭탄이 설치됐다는 게 네. 이제 보안에 허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둘 다 문제입니다. 미사일 공격을 받았든 그렇죠. 안에서 폭탄이 터졌던 문제가 네. 되는 건데 카타르에서 하마스 정책을 이끌었었던 한이에가 이란 방문할 때 이 해당 숙소에 여러 차례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에 폭탄이 밀반입됐다. 이것만으로도 이란 입장에서는 정보 안보 실패 이걸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란 당국은 폭탄이 언제 어떻게 숙소에 심어졌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국가 관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이제 살인 책임이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 네.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 정보 당국과 미국 서방 국가들이 한이의 암살 작전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브리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네. 한이의 암살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발뺌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이 묵인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란의 정보당국인 모사드의 수장이 작년 10월 달에 자국에서 벌어진 테러 배후의 하마스 조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을 의무가 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 대규모 희생이 불가피한 군사 작전보다는 차라리 요인 암살 같은 이런 외과 수술 방식의 하마스의 제거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설명이기 때문에 네. 물론 공식적으로 안다고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서로 암암리에 뭔가 소통이 있었던 것 묵인했을 수 아닐까 있다. 이렇게 하는 네. 겁니다. 한이에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뒤에 이집트, 카타르, 미국에 중재하는 휴전협상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한이에가 없어지면서 이제 양측 간의 협상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중론입니다. 네, 한이 암살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네. 또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오락가락 돌고 돌아 결국. 네. 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라 사태 주범인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을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네. 현지 시각 1일 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는 포도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판결문에서 포도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영에 대한 한국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에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으면은 고등법원 결정에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일단 1심은 한국의 범죄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서 순서상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범죄 인도 요청에 우선권이 있다라고 결론 내렸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먼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건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권도영 씨가 도주를 한 게 언제였습니까? 네. 이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2022년 4월 달에 권 씨가 싱가포르로 출국하고 나서 잠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서 몬테네그로에 피신했고 작년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도망갈 줄 알았겠죠. 네. 결국 이제 잡히게 된 건데 그리고 나서 권 씨를 수사했었던 한국, 미국 검찰 모두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이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서 이 송환 결정이 1년 넘게 오락가락하게 된 겁니다. 네. 앞서 항소법원이 지난 3월 달에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했습니다만 대미 관계를 의식한 밀로셰비치 법무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고요.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 장관. 예,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네. 제동을 걸었고 대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해서 대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권 씨의 한국 송환이 무효가 된 겁니다. 네. 하지만 밀로비치 장관이 교체가 되면서 또 상황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예. 후임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미국행 관찰을 위해서 제도를 걸어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항소 법원 측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의 권 씨 역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 네. 한국에서 경제사범은 최고 형량이 그렇죠. 40년에 비해서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서 이걸 합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 씨 측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행을 원했습니다. 네. 오락가락 돌고 돌아서 결국 한국행이 결정이 된 거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원했던 대로 됐다라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의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죠. 피해 본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요. 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냉전 이후 최대 빅딜. 네,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과 러시아가 포로 교환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네. 24명의 정치범과 전직 스파이 등을 포로 교환 방식으로 서로 풀어주기로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했는데요. 네. 냉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가장 큰 규모의 수감자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로 교환은 당사국인 미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독일, 튀르키예, 벨라루스 등 이런 많은 나라들이 무려 5년간 막후 협상을 벌여서 네. 결국 이런 결과를 맞는 것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석방한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 3명, 미국 영주권자 1명, 독일 시민권자 5명, 그리고 러시아 정치범 7명 포함해서 총 16명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미국, 독일,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폴란드에 수감돼 있던 러시아 수감자 8명이 풀려났습니다. 약간 첩보 영화를 정말 방불케 하는 그러네요. 세계 곳곳에 정치범들이 수용돼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풀려나게 된 건데요. 네. 백악관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인 이반 게르슈코비치를 포함해서 네. 미국 해병대 출신인 폴 홀런 그리고 자유유럽방송 기자인 알수 쿠르마셰바 이렇게 포함해서 3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다가 독일인, 러시아인 이렇게 이제 포함해서 총 16명이 석방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3명의 미국인은 현지 시각 1일 저녁에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맞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포로 교환에 아까 5년간 막후에서 협상을 네. 벌인 결과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협상을 통해서 이번 수감자 교환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설리반 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작년에 독일과 접촉하면서 관련 문제 이미 논의했었다고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 역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올해 2월 달에 만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4월 달에 서신을 보내서 다시 한 번 더 독일 측에도 동참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독일이 6월 달 초에 협상에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러시아가 지난달 중순에 미국 등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거라고 합니다. 네. 미국은 심지어 이번 협상회에서 다수의 러시아 관료들과도 직접 접촉했다고 하는데요. 네. 다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포로 교환은 튀르키예 중재로 수도 앙카라에 있는 국제공항 앙카라 국제공항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미국,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러시아에서 온 24명의 수감자를 태운 7대 서로 다른 비행기가 같은 장소에 도착을 해서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튀르키예 정보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네, 이 러시아가 풀어주기로 한 포로 중에 뭐 지금은 고인이 네. 됐죠. 알렉세이 나발리가 포함돼 있었다고요. 살아있었으면 풀려났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이 러시아 측은 석방 인원 중에서 이 포함된 러시아인들 중에서 대부분이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와 함께 했었던 인사들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서방 측에서 석방한 사람들은 베를린에서 체첸 반군 지도자를 암살했던 그 크라시코프를 포함해서 해커, 스파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러시아 인권단체인 메모리의 전 대표인 올레그 올로프와 야당 정치인 일리아 야신 이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달에 교도소에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리를 포함해서 동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알렉세이는 결국 사망하면서 네. 협상 면단에 포함되지 못했고 나머지 동료들만 이번에 풀려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러시아로 돌아가는 해외 수감자 중에서 네. 연방방구 소속의 암살자인 크라시코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은 2019년 독일 수도 베를린 항공원에서 러시아 반체제 인사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무기징역형을 받고 이제 감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거물급을 데리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요원들의 충성심을 얻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외국 정상들도 방문할 때 지각하거나 잘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푸틴 대통령. 그렇죠. 네. 이번에는 직접 공항에 나가서 풀려난 수감자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네. 보는 거죠. 러시아에서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에 수감된 미국인을 석방하기 위해서 돈을 준 것 아니냐라면서 이번 석방에 대해서 평가절하했습니다만 백악관 보좌관은 수감자 맞교환 조건으로 러시아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이것이 바로 애국 투자.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네, 우리가 한때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했었잖아요. 네, 네, 기억나네요.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네. 제 기억에 생생한 걸 봐서 저도 금모으기 운동 방송했었거든요. 신입사원이어서. 네. 아 진짜 정말 그 전국적으로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네, 네, 이 위기를 네. 극복하자 그럼요. 그랬었는데 네. 요즘 대만에서는 우리가 TSMC를 사서 네. 대만을 지키자 이런 아.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최대 파운드리 업체,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데요. 네. 대만의 TSMC에 대해서 대만 국민들의 애국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중국과 대만 관계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중국이 혹시라도 대만을 침공해서 대만이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그건 바로 대만을 대표하는 기업 TSMC의 주식을 사는 거다. 이런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네. 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군사력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자원 그리고 공급망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대만 사람들은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거. 뭐 이거 전 세계 사람 다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TSMC 주식을 한 주, 두 주라도 사모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국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 반도체 실리콘 방패를 보호하자 이런 의지로 대만 사람들이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네. 기관들이 사는 거는 뭐 단위가 큰데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좀 소규모로 사는 것 이걸 봤더니 월별 통계치를 보더라도 618억 대만 달러 7월 달만 해서 그래서 네. 우리 돈으로 2조 5,800억 원의 오. TSMC 주식을 사람들이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씩 이렇게 십시일반 사는 건데요. 네, 네. 일부 소액 투자자들은 TSMC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결혼 준비 자금을 빼내서 주식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 것 같네요. 네. 이 정도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TSMC가 망하면 대만도 망한다 이런 심정으로 주식을 사다 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요즘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는 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까 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심각한 훼손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있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함부로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니까 네. TSMC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네. 투자할 때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 그렇죠. 얘기처럼 너무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면은 혹시 그 주식이 빠지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뭐 전체적인 주가도 좀 떨어질 위험이 있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어쨌든 예. TSMC를 지키자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TSMC를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맞습니다. 모양이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돼지고기와 디플레이션? 이건 네.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요즘에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가 네. 계속 떨어지고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이 돼지고기 가격을 좀 올려가지고 네. 이 디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네. 지난달 말에 돼지고기 가격이 킬로그램당 물론 우리보다 훨씬 쌉니다. 거기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그런데요. 네. 19.56위안으로 한 3,7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1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거라고 합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내렸던 이유는 수요가 부진한 데다가 돼지 사육 규모가 많아지면서 공급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돼지고기 많이 먹지 않고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최근에 가격이 오른 것은 공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네.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네. 올라간 건데 수요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이 줄면서 가격도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물가가 너무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었고 결국 돼지고기 가격도 한때 저점을 찍었는데요. 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6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18% 넘게 오르면서 네. 축산물이 3.5% 상승했고 CPI도 0.1%포인트 올라가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게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결론적으로 네. 소비가 살아나서 수요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렇죠.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디플레이션 완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조지 벤슨의 노래 라메르 비욘드 시 함께 듣겠습니다. Somewhere beyond the sea, somewhere waiting for me, my lover stands on golden sands and watches the ships that go sailing. Somewhere beyond the sea, she's there watching for me. If I could fly like birds on high, then straight to her arms I'd go sailing. It's far beyond the stars, it's near beyond the moon. I know beyond a doubt my heart will lead me there soon. We'll meet beyond the shore, we'll kiss just as before. Happy we'll be beyond the sea, and never again I'll go sailing.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 법안과 어제 국회에 보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해 표결이 진행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상승해 전달보다 상승폭이 0.2%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백값 상승률은 154.6%로 나타나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 IJ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 티몬과 위메프의 카드 결제액이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티몬 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집중호우로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중독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먹고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고발된 신재생 에너지사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퀀타피아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버 찌양에 대한 공갈 방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카라큘라와 찌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 씨가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러시아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상근입니다. 네, 최근 러시아에서 이 서방의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라고 할 수 있죠. 유튜브 접속 또 동영상 시청하는 것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고요? 예, 물론 그 제한이라는 것이 뭐 접속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뭐 접속 속도를 좀 느리게 하는 조치로, 네. 예, 지난주 26일에 그 러시아 의회 하원의 정보정책위원장은 그 앞으로 러시아에서 컴퓨터를 통한 유튜브 접속 속도가 최대 70%까지 그 속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었고, 실제로 현재 모스크바에서 그 컴퓨터를 통한 유튜브 시청은 구동의 버퍼링 시간이 길어진 사례를 뭐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예, 아직까지 접속이 뭐 불가능하거나 시청이 정말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 네. 또한 예, 휴대폰 등의 모바일 통한 접속과 시청에는 불편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식과 이 러시아 당국의 조치가 관심을 끄는 건 그동안 풍모로만 전해졌던 러시아에서의 유튜브 차단에 대해 이번 조치는 뭐 비록 속도 조절의 수준입니다만, 네. 유튜브 제한에 대해 첫 공식적인 언급이자 조치인 만큼 그렇죠. 그 러시아에서 이미 접속이 차단된 다른 소셜 미디어와 같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를 발표했던 러시아 하원의 이 정보정책위원장은 유튜브 접속 속도 저하 조치는 러시아 국내 이용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네. 현 러시아법을 지키지 않는 외국 기업의 정책을 겨냥한 조치라면서 그 유튜브가 친러시아적 성향의 채널을 삭제하는 등의 반러시아적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러시아에서는 뭐 유명 서방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 다수가 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죠, 지금.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러시아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미디어나 인터넷 연결 사이트에 대해서는 네.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이미 지난 2010년대에 만들어두고 있고, 21년 2월에 시작된 이 우크라이나 상황 이후에 러시아는 디지털 주권이라는 것을 이유로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예전 트위터죠, X 등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의 경우에는 러시아 접속 차단에 대한 우려가 이미 러시아 일반 대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고, 실제로 러시아 측은 루튜브라는 러시아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루튜브요, 루튜브. 생각만큼 그게 활발하지 못해서 대체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러시아가 유튜브상의 친러시아적 성향 유명인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를 홍보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유튜브 측이 지속적으로 이 친러시아적 성향 채널을 삭제 조치하면서 이번에 유튜브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러시아에서 차단되고 있는 다수의 소셜 미디어들도 접속 속도 제한 조치를 시작으로 결국에는 차단되었던 만큼 유튜브 역시 최종적으로 러시아에서 접속이 차단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고, 네. 실제로 러시아 유력 일간지도 이번 여름 속도 제한을 시작으로 가을부터 차단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러시아 접속자들은 차단된 소셜 미디어 접속은 VPN, 즉 가상 사설망을 통해서 우회 접속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깐딱트라는 유명 플랫폼이 있긴 합니다만, 네. 유튜브의 경우에는 대체 플랫폼이 아직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2024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 러시아에서는 중계가 안 되고 있다면서요? 예. 아마 지난번에 소식을 전할 때 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하는 국제 축구 경기나 아이스hockey 경기를 중계를 해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었고, 네. 이번에 대략 15명 정도의 러시아 선수들이 자국 국기를 달 수 없는 중립국 자격으로 출전한 파리올림픽의 방송 중계 여부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네. 이번 파리올림픽은 현재 러시아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올림픽 개막식 행사도 중계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군요. 다만 러시아 선수들의 경기 과정이나 결과는 뉴스를 통해서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고, 올림픽 관련 소식들도 뉴스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개막식에서 여러 실수들이나 여장 남자들의 공연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하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또한 러시아 관영 통지사 기자들이 파리올림픽 현지 취재를 위해서 나갔다가 취재 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취재 허가가 나왔음에도 취소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러시아 당국은 이를 언론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러시아의 올림픽 중계 중단은 공식적으로 1984년에 미국 LA 올림픽 이후에 40년 만으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당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이유로 미국을 위시한 다수의 서방 국가들이 참가하지 않았었고, 이어 개최된 84년 LA 올림픽에 소련을 필두로 한 다수의 동구권 국가들이 참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공식 중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올림픽 소식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이고, 러시아 당국의 비판적인 목소리와는 달리 러시아 국민들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큰 모습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모스크바 현지에서 내일부터 방송될 예정인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배경으로 한 러시아의 이 올림픽 배경 스포츠 드라마가 그 인기를 예상할 수 있는 대기 시청자 등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존의 최고 대기 시청자 수의 드라마가 39만 명 정도였는데, 이 1980년 올림픽 배경 드라마는 현재 100만 명의 대기 시청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번 올림픽 시즌과 맞물려서 러시아 올림픽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관심을 대변한다 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이 고릴라 이야기, 네. 그러면서 우간다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는데 예고를 이미 하셨어요. 예, 오늘은 르완다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어떤 거냐면 네. 비닐봉지가 없는 나라. 비닐봉지. 네. 아, 우리 사실 비닐봉지 너무 많이 쓰고 있지만 딱히 비닐봉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은 하지 않죠. 예, 그냥 이제 덜 써야죠. 덜 예. 써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 저개발국들 다니다 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쓰레기예요. 예. 그렇죠. 그 쓰레기의 대부분은 이제 비닐이죠. 비닐, 그러니까 그렇죠. 플라스틱 백이라고 이제 부르는. 근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 네. 가난하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럼 쓰레기가 많으냐, 물건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가난은 뭐 그 정도의 극빈이라기보다는 이제 워낙에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저개발국들도 네. 물건이 저가 상품들이 넘쳐나고 예. 그다음에 그것들을 처리할 능력은 아직까지는 행정이나 아. 인프라는 모자라고 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저개발국에 가보면은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아직까지는 생활 수준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구나. 빈곤 문제도 있지만 이 쓰레기 문제, 캔, 뭐 유리병. 그렇죠. 네. 르완다는 그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서 오. 충격을 받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프리카 지역은 약간 좀 환경을 미리 생각해서 그런 어떤 아프리카의 정책을 다른 펼치는- 지역에 가봤을 때는 네. 사실은 많이 지저분했어요. 아.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네, 길이니 네. 뭐니 전부 다 산이니 수풀이니 쓰레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네. 이 르완다는 네. 정부가 일반 소매업체들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도 왜 마트에 가서는 뭐 비닐봉지 지금 사야 안 되죠. 된다. 네.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우리나라는. 없어요. 예. 오.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 다 그 종이봉투, 아. 예, 그 갈색 종이봉투를 쓰는데 네네. 이게 수도가 키갈리라는 도시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디 저기 지방의 국경지대 이런 데까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과자가 포장되어 있는 비닐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죠. 그건 상품이니까. 근데 그렇죠. 시민들이 쓰는 비닐봉지의 양이 없기 때문에 아. 비닐 쓰레기가 거의 없고 아니 쓰레기 자체가 길에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오. 근데 단순하게 뭐 비닐봉지 사용 금지했다고 해서 이렇게 깨끗할 리는 없고 그래서 어떤 그게 조치가 굉장히 조금 있었을지. 좀 뭐라 그러나 기묘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너무 깨끗해서. 그러니까, 예, 근데 이 나라의 이제 개발 수준이라든가 네네. 이 거리 다 흙길이고 막 이런데 뭐 도시에 이렇게 주요도로 말고는 흙길인데 너무 깨끗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쓰레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잘못해서 흘릴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되게 좀 이상한 느낌을 주는데 네. 뭔가 되게 좀 압박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여기서 나 여기서 쓰레기 하나를 버리면 안 돼. 떨어뜨리면 이거 경찰이 출동하는 근데 네. 그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요? 예, 예. 그래서 환경미화와 관련된 공공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국민들의 이제 어떤 소득 이런 면에서 좀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것에 이 환경미화가 너무 많아요. 네.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약간 억압적인 나라인 성격이 있어서 경찰이 또 감시를 이렇게 칼같이 하고 뿐만이 아니라 동네마다 네. 새마을운동처럼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월말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다 같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 안 나간다고 뭐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상 이렇게 안 나갈 안 수 나갈 없는. 수는 없는. 예. 그게 이렇게 진짜 서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까 우리 옛날에 북한 배울 때 5호 담당제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서 여기는 쓰레기 5호 담당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5호는 아니지만 예. 그게 실제로 이 행정구역마다 이렇게 행정구역 단계별로 쫙 해서 이렇게 담당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 관련 마을 관리하는 게 그래서 이게 너무 이쯤 되면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깨끗하다 이 나라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좀 강박처럼 느껴지는 네, 정도로. 강박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약간 압박감이 느껴지는 수준으로 예.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나 이렇게 가시면 다 좋아하신대요. 외국 사람들이 가면은 깨끗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깨끗할 수가 특히 이제 아까 아프리카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게 있는데 그렇죠. 너무 깨끗하다. 근데 너무 깨끗해서 저는 조금 좀 스트레스라 그러나? 물론 이게 뭐 행복한 깨끗한 건 불만이지만 좋은 건데, 예. 나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겠구나. 흘려서도 안 되겠구나. 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그런 압박감까지 느끼셨다고 하는 이 르완다가 사실은
아주 극심한 제노사이드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 내전 이렇게 많이 떠올리실 것 같거든요. 예, 지금도 그게 94년이었습니다. 1994년. 그래서 시간이 올해가 딱 많이 30주년이어서 네. 그 제가 르완다를 방문할 때도 올해가 그 아무래도 제노사이드 30년이라는 좀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30년 전에 제노사이드가 어떤 거였냐면 네. 다수 부족은 후투족인데 네. 벨기에 식민 통치 시절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일종의 정치 엘리트 집단이었던 네. 이제 소수인 투치족 인구 구조로 따지면 한 85대 15 정도 되더라고요. 이 소수인 투치족을 후투족이 이제 학살한 겁니다. 네. 근데 당시에 뭐 사망자가 뭐 150만 명, 200만 명 얘기되다가 예. 오랜 조사 끝에 지금은 한 80만 명에서 100만 명. 근데 200만 명이건 80만 명이건 어마어마한 그럼요. 사람들이 죽은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그 과정이 너무나 처참했고, 근데 그게 뭐 몇 년도 아니고 단기간에 걸쳐서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국제사회가 외면을 했었죠. 도와주질 않았고, 네. 나중에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네. 아프리카 순방길에 르완다에 원래 순방 일정이 없었는데 공항에 잠깐 내려서 도와주지 못한 것이 참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었는데, 아무튼 내전은 1994년 그 해에 끝났습니다. 네. 뭐 그래서 그 다음에 헌법도 새로 만들고 새 정부가 출범했고, 네. 그리고 이웃한 탄자니아에도 이제 국제법정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외국과 연관된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고, 네. 르완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피해가 심했던 지역에. 네. 그래서 이것을 진상규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주민들끼리 서로 섞여서 살던 사람들이 옆집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가해자가 된 이런 거여서 이 처벌 과정도 굉장히 쉽지 않았죠. 그래서 네. 뭐 그 역사와 맞대면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것을 르완다는 겪어냈습니다. 그래서 네. 반인도 범죄 처벌에 어떻게 보면은 모범 사례 같은 거 이런 걸로 거론이 되기도 해요. 네. 뭐 일각에서는 그때 이렇게 죄질이 경미했던 사람들, 환경미화, 예, 환경미화 이런 거 그런 이제 공익을 위한 활동 이런 거 뭐 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아, 그렇군요. 일부는 뭐 감옥에 보내기도 했고, 네, 네. 일부는 또 이렇게 죄를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거나 이렇게 뉘우치거나 하면은 다 처벌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해자 숫자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아픈 네. 역사를 네. 갖고 있는 르완다인데 내전이 끝난 이후에 잘 회복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보복 뭐 이런 거 보복이 없었을까요? 처음에 있을 수가 있었고 약간이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 정부가 그 이후에 세워진 정부가 네. 그 소지가를 없애는 데에 대한 강박,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정부와 모든 것에 네. 어떤 그 명분이자 목적 같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후투와 투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 피그미라고 네, 네, 불렀던 네. 그 1% 남짓한 투화족이 있는데 후투 투치를 다 합쳐서 그냥 마냐 르완다. 우리는 후투족 투치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르완다 민족이다. 아, 나누지 이렇게, 말자. 예,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처음 제노사이드 발생한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상황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은 네. 후투가 투치를 대량 학살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조짐들이 있고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투치족들이 탄압을 피해서 당시엔 후투 정부였어요. 그래서 뭐 우간다라든가 이웃한 나라들로 조금씩 피신한 상태였어요. 피신해서 르완다에 당시에 이제 후투 정권에 맞서서 네. 이제 게릴라 조직 같은 거 이렇게 조직을 하고 그랬었고, 학살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밖에 나가 피신해 있던 투치 이제 군사 조직들이 들어와서 네. 후투족 학살자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새 정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0년 전에 새로 정권을 잡은 이쪽은 이제 차별 없이 한다 그래도 투치족이 투치 좀 쪽이. 많았던 그런 지음도 사실 좀 그렇고, 그렇군요. 그래서 현 대통령이 이제 폴 카가메라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6월달에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때.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유명한 이제 군사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이제 영웅이죠. 내전을 끝낸.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약간 다른 정부가 들어서 그 대통령은 딴 사람이 했지만 카가메가 계속해서 실권자로 이제 있었는데,
어떤 새 정부는 부족 갈등이 재현되는 거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학살을 저질렀다 후투족들 중에 일부는 또 뭐 다른 나라로 피신해서 또 조금 폭력 사태 같은 거 저지르고 했는데 네. 뭐 그런 일들이 있긴 했고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루안다 내에서의 상황은 이미 94년에 다 정리가 된 됐습니다.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오히려 주변으로 넘어간 딴 나라로 넘어간 후투족들이 조금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루안다가 작은 나라예요. 그 네. 내륙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그 동네에서 약간 좀 센 나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작지만 강한 나라? 예, 네. 좀 규율 같은 것도 이 굉장히 잘 잡혀 있고 네. 이 군인들도 그 이후에 들어선 새 정부와 새 군인들이 네. 굉장히 이제 군기가 빡세고 규율 들어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네.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좀 작은데 얘네가 일진인 이런 약간 느낌? 얘네 아무튼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예. 정치가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이 돼 안정이 있는. 돼 있죠. 네, 근데 네. 이게 내전이 끝나고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안정이라면 안정된 상태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르완다를 이제 항상 이제 이게 참 아프리카 나라들 이야기할 때 괜찮은 나라들에 대한 평가가 아프리카 같지 않아라고 하는 예 이제 좀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네. 그 전 세계가 약간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근데 이제 루안다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는 다들 아프리카 같지 않다고들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서아프리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이 루안다가 유별나긴 유별나요. 진짜 너무 다른 나라들 아시아 국가들하고 비교해서도 너무 군기가 잡혀 있는 모습.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약간의 압박감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그런 건데 예. 억압적이라 그러면 억압적일 수 있지만은 네. 일단 현 정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외국인들 일단 가면은 인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깨끗하고 여기, 너무 깨끗하고 좀 안정된 느낌도 너무 안전해요. 안전한 안전하고. 거는 제가 어떤 유튜브에 짤을 봤는데 네. 뭐 여성들이 혼자 외국인 여성들이 혼자 여행해도 밤거리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는 나라 뭐 일본 루안다 이런 나라들을 꼽더라고요. 실제로 너무너무 안전한데 룰이 많아요. 규칙이 많기 때문에. 많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아. 그래서 뭐 그 싱가포르를 가리켜서 규칙 많은 싱가포르 예, 벌금 많이 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를 뭐 약간 뭐 자조적으로 잘 사는 북한이다. 그리고 루안다는 조금 가난한 싱가포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네. 이제 다만 위로부터의 안정, 네, 좀 권위적인 안정이라는 게 그렇죠. 문제죠. 자발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뭔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되려면은 시민들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돼 경제 수준도 올라가야 되는데 열심히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과하게 안정되고 과다는 표현 좀 그렇네요. 네, 깨끗한 거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지난 7월 15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셨던 폴 카가메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는데 뭐 안정된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장기 집권하면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게 참 그 곤란한 이야기하기 참 곤란한 이런 좀 당혹스러운 주제인데 네. 제가 그때 선거 기간에 이제 루안다에 있었는데 네네. 선거 기간에 카가메에게 투표하세요 구호들이 이제 몇 군데 보이고 뭐 그 관련된 이제 선거 그 정당의 색깔 이렇게 네. 뭐 그런 것도 보이는데 구호도 딱히 없어요. 참 신기했어요. 선거인데 구호가 없고 우리는 뭘 하겠다 뭐 이런 거 별로 없고 그다음에 선거면은 어쨌든 그러면 야당 후보도 좀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없어요. 사진이라든가 그런 구호 같은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다른 후보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네. 정당은 아예 보이지를 않고 그리고 중간에 휴일날 되니까 네. 이제 이렇게 관선 집회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공설운동장 같은 데 쫙 모아가지고 이 카가메 티셔츠랑 깃발 같은 거 그 정당 깃발 같은 거 나눠주고 사람들 또 그럼 다 그거 하나씩 받아갖고 돌아오고 근데 뭐 거의 뭐 말 안 해도 알지? 우리 이거 카가메 대통령이 안 하면 안 되잖아. 예, 지금 이렇게 안정되고. 근데 그 내전 이 카가메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군부 쿠데타로 짓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네네. 정당성이 처음에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내전 진압하고 안정시킨 영웅인데. 그렇죠. 네네네. 예, 근데 지금 그 뒤에 다른 대통령식이 잠깐 거쳤고 그렇지만 그때도 실세는 카가메 대통령이었고 카가메 대통령이 20년 넘게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30년 가까이 이제 권력자죠.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90%가 넘고요. 투표를 하게끔 안 하면 이것도 좀 눈치 보인대요. 네, 그런 거 같네요. 특히 이제 네. 지역에서는 눈치 보인다 그러고 그다음에 득표율이 뭐 98%.
근데 정부의 비판적인 분을 만나서 물어봤는데도 부정선거 아니다. 아.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제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일단 상황이 안정적인 거는 사실인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보기에는 조금 예, 그 나중에 어떡할 건가. 아. 저렇게 민주주의 훈련을 안 해가지고. 그러게요. 근데 예상외로 여성 권리가 또 르완다에서 잘 보호받고 있는 나라라고요. 30년 전 내전 때 네. 여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제노사이드, 종족 말살이란 거는 어떤 뭐 부족이나 민족이나 종교 집단이나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갖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강간 살해하는 씨를 말려버린다라는 게 그게 제노사이드인 거예요. 이제 근데 그 결과가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했고 특히 여성들한테 너무너무 네, 가혹했죠. 그 뒤에 헌법도 다시 만들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여성 인권 문제, 이 젠더 문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게 안정의 절대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지표 면에서 성차별이 굉장히 적은 나라로 꼽히고 결혼하면 재산은 뭐 재산 형성 기여도 이런 거 없이 부부는 무조건 50대 50 소유권. 오. 그래야 함부로 이제 남성이 처분할 수 없게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법적인 차별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의회를 비롯해서 선출직은 전부 여성 할당인데 네. 지금도 의회에 여성 의원이 더 많은 드문 나라 중에 하나고요. 아, 그렇군요. 이게 민간에서도 네. 네. 예를 들면 학교나 무슨 재단이나 기업이나 이사회를 구성한다. 그럼 무조건 여성 할당이 있기 때문에 남녀 동수이거나 여성이 더 많아지는 네. 할당이 아닌 부분에서 이제 여성이 많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 젠더 평등 문제가 이 나라는 그것도 역시 사활을 걸고 있는 내전을 막기 위해서 네.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과거의 비극이 이제 뭐 되풀이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끝으로 질문드리면. 예,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뭐 역사를 그렇죠. 미래를 다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근데 거기서 만난 분이 다음에 만약에 뭐 뭔가 분쟁이 생긴다면 그때는 부족 갈등이 아니라 경제적인 격차 때문이 아닐까. 이건 세계 아, 어디나 같은 그렇죠. 고문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빈부 격차 점점 커지는 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가장 위험한 갈등은 경제적인 격차다. 예, 이제 예. 앞으로 그게 숙제가 되겠네요. 네. 루안다로서는. 예. 좀 많은 저희가 가졌던 뭐 선입견 편견을 좀 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동아프리카의 르완다에 대해서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 만나봤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